네, 어제 임명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내부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는 각각 행안위와 국방위 국감에 출격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어제 첫 일정, 일단 통합을 강조했고요. 또 과거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와이프와 아이 빼고 모두 바꿔야 한다, 이런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향후 당 개혁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인요한발 혁신을 이제 시작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발언 중에 보면 당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이런 또 각오를 다졌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 과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 보수 지지층의 그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를 잘 추스려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한 이념적 지향성에 기반해서 당의 낡은 문화나 정치제도나 행태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넘어서는 그런 혁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만 가지고서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면 혁신만 하면 될 텐데, 동시에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통합의 과제도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그 위원회 이름은 혁신위원회지만 실제로는 혁신과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도 한편으로는 혁신의 메시지, 한편으로는 통합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잘 정비되고 잘 조정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혼선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요한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색적이고 그 신선한 인물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영입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요한 그 위원장이 얘기했던 93년도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얘기했던 신경영의 출발점이었던 아내와 자식 빼고 모두 바꿔라라는 그런 강력한 그 혁신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은 성공을 했죠. 그 당시에 삼성 제품이 모두 그 일본 제품에 밀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 동안에 이제 혁신을 통해서 삼성 제품이 이제 세계 인류 제품으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아 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그 혁신을 그렇게 성공을 한 데는 그 절대적인 그런 권한이 갖고 있었던 기업 총수고 사실상 오너였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요한 이제 그 위원장이 과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가질런지, 이제 이런 것이 퀘스천 마크고,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간담회에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이제까지 그 김기현 체제가 위기에 빠져 왔던 것은 김기현 체제가 별로 권한이 없이 그 용산의 눈치, 대통령의 눈치만 보았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가 사실 위기에 빠졌는데, 김기현 그 당 대표가 과연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얼마만한 권한을 넘겨주고 위임할 만한 그런 이 재량과 폭이 있었는지, 이제 그것은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요한 위원장의 국힘당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어떻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을 할 것인가 이건 국민의힘 당내 내부 인원들도 아마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기대의 시선,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요. 일단은 기대하는 바는 뭐고 우려하는 바는 뭐고 또 거기에 대한 평론가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뭔지까지 한번 여쭤보죠. 이걸 이제 복잡하게 혁신위원회의 역할 활동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란이 시작됩니다. 아니, 정치라는 게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어디까지는 혁신의 영역이고 어디까지는 당 지도부의 영역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구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혁신위는 출범시켜 놓고 말하자면 나무 위에 인요한 위원장 올라가라 해놓고 밑에서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권한 없는 혁신은 그야말로 무늬만 혁신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회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 뭐 8월 중순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 권한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뭐 혁신위가 공천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 혁신위가 무슨 인재 영입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아니 실제로 무서울 만큼 정권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화면도 계속 나옵니다만 지금 이미 모든 뉴스의 초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모여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같이 있으면 어느 기자가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한테 가겠습니까? 혁신위원장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의 생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당분간은 당이 안 띄웠으면 모르겠는데 어렵게 영입해서 혁신위를 띄워놨으면 혁신위가 다소 기존의 당 질서에서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은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고 혁신이 가는 방향으로 당도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혁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국민의힘 당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혁신위,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 사례를 들면서 이걸 좀 제대로 혁신위가 진행이 되려면 혁신안이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보장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혁신위를 이제 신설해서 그 힘을 실어주고 혁신의 활동을 기대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국힘당의 위기는 국민의 상식과 벗어난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된 그런 인식과 국정 운영이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선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이 훨씬 더 혁신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그 당시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는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이제 몇 달여를 갖다 고민하고 내부 토론을 심하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임요한 위원장의 혁신위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 뭐냐? 예를 들어서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오염치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를 대변한 듯한 그런 굴욕적인 이 대일본 자세에 있어서의 변화 촉구,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넘어서 지금 광복회에서 신종 매국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육사에서 독립 전쟁 영웅실의 지금 철폐, 철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즉각 중지토록 그렇게 건의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시키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민생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기 체제로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야당 대표한테 민생 대표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했을 것이 아니라 용산에다 대통령실에다가 여야
영수회담을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3자 회담을 만들어서 국정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일신하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더라면 김기현 이기 체제의 아주 첫 발성으로서는 매우 인상적이고 국민들한테도 그 주목도 받고 그리고 김기현 이기 체제의 단단한 그런 출발을 했을 텐데 여전히 그 용산은 비껴가서 야당을 상대로 한 이제 그런 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인요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못했으니 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인요한 그 위원장께서 그런 제안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한다면 금세 아마 국힘당에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는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힘당의 지금 혁신 활동은 민주당에 비해서 대단히 손쉽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병헌 수석이 주문이 많으신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에 딱 한 가지 주문하고 싶어요. 뭐냐면 혁신이 성공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의 대상은 정치권이에요. 1차적으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당내 기구로 혁신위를 띄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파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또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뭐냐면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특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쟁 정치 되풀이하는 이 잘못된 이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우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특권 내려놓기 위한 혁신안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그런 국민의 민심을 아주 몰랐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의결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을 이야기할 자격을 잃어버린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수백 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을 국민의힘에다가 제시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인요한 혁신위의 그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혁신안을 받들면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힘 스스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그 모습에서부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국민의힘의 혁신이 힘을 얻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그야말로 다양한 제안들을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에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 위원장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일단 당내 비주류를 어떻게 품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굉장히 그 국힘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통합과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힘당이 이런 위기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통합이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통합이 수평적인 통합이 아니라 수직적인 통합이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고 오로지 그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그런 그 일사불란함이 지나쳐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국민 그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수렴해야 될 정작 정당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오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일부 그 유승민 의원이나 이제 이준석 의원 이제 그 포용 문제가 당연히 이제 그 국힘당에서도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기자들이 그런 두 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 위원장께서 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그 인요한 위원장도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침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미 이 유승민 의원과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그 행보는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정리가 되고 이탈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그 전망을 해봅니다. 네. 당내 비주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덧셈 정치하자, 함께 가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인 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한 이야기를 보면 일단 비윤계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하긴 했거든요. 예. 저는 우선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뭐 국회의원들이 말로 정치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 중진 정치인들이 이 국회 이 총선의 승패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뭘 가정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는 꼴이 됩니다. 저 말이 옳든 그르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는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선거 때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선거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좀 이 자제와 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주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주류는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주류까지 포용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비주류와 반주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도 비명계 이른바 언론에 보면 비명계가 있고 반명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비명계는 그저 생각이 다르고 같이 갈 만큼 차이가 인정되는 이런 범위를 보통 비주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에나 당권파가 있으면 이 비당권파가 있듯이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그야말로 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조직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이를테면은 당을 공격하고 지도부를 공격하고 하는 이 반당적인 행위를 하는 해당 행위를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력 또는 인물이. 이를테면 저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게 반주류 또는 반당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문제를 다시 따지자는 뜻이 아니고 행태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견을 제시하는 것과 실제로 탄핵해야 된다고 표를 던지는 건 다른 행위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나 이게 인유한 위원장의 정권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질문이 왔으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비주류와 관련된 차원에서는 대승적 통합이 필요하고 그걸 현명하게 해나가야 되지만 이게 반당적 행위를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이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함께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개파 상황이란 측면에서는 민주당 상황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내놓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박에 나섰거든요. 네.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개파 상황이 이게 갈등이 좀 갈무리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갈무리 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천 여부와 유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파 갈등 차원의 문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서 했던 민생과 통합이라는 그 화두 아래 대체적으로 잘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 고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늘 정당이라는 게 소란스럽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당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문화가 있어야 정당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내부에서 일사불란한 목소리보다는 일부 다양한 목소리가 좀 공존해 나가는 것이 여러 계층의 국민들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통합을 얘기하지만 안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본인 나름의 우려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 계속 그 모든 당직자와 지도부가 뭐 간곡하게 그리고 계속 그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무조건 다 공천이라는 원칙을 그 유지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본인의 정치 생명에 사활이 걸린 그런 그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간다든지 불공정한 일이 벌어져서 전체의 총선을 망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유불리로 인한 약간의 이견, 그 소란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친명, 비명, 아까 얘기했지만 반명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서 이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당 지도부 또는 대통령은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또 말도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실제로 악역은 이제 다른 핵심에서 이제 자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면서 가결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 말은 당이 함께 가자. 이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가결파 몇 사람을 지목해서 배신자라 그러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즉각 중단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표와 정치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지금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런 의사 표현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이게 중단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절실하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고 박사님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그 대표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100% 그렇게 따라가는 문화는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내 그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아마 여당도 과거 그 태극기 부대를 태극기 부대하고 조율하는 세력이라고, 잠깐만요. 단어를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예. 태극기 세력과의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견도 많았고 즉각적으로 이게 그 반응되거나 승복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국힘당 내부에서조차도. 그런데 민주당은 좀 더 그런 그 다양성이라는 점과 획일성이라는 측면이 더 적기 때문에, 다양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대표가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해서 100% 어느 날 그 일사천리로 쫙 획일적으로 대표 앞에 줄을 서는 또는 대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그 문화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평론가께서 좀 말씀하시는 좀 더 강한 강도의 어떤 제스처는 나오기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 가면서 말씀이실까요? 네. 대표가 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결된 뒤에 여러 차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당내의 여러 가지 분열과 파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합이 우선돼야 된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벽을 함께 작은 차이를 넘고 힘을 합쳐서 더 큰 벽을 넘어서자라는 식을
식으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35일 만에 나와서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왈가왈부하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 민생에 혼신을 다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에 다 100% 승복되거나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의논을 해가는 과정이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과정이고 민주당의 정당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국민의힘의 이 문화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팬덤 정치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폐해가 너무나 커서 지금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안 될 정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팬덤 정치의 시작점을 통상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의 노사모로 보거든요.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박사모 이렇게 이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노사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고 실제로 자제가 됐어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성을 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 정치가 퇴행되니까 참아달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 팬덤 정치의 폐해로 당장 더불어민주당부터 거의 질식당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심각한 사태를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몫이 매우 큰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또는 우리 정당 전체에서 이 프레카드 정치 이상으로 아주 혐오를 주는 반정치적인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팬덤 정치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사모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100% 듣는 그런 팬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박사모로 이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또 팬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선을 앞두고 대깨문이라고 제가 해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깨문이라는 그분들도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줬었어요. 열정적인 지지와 함께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겠지만 열정이 지나쳐갖고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연 확장성을 좀 이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후보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아요. 100% 일부는 듣죠. 그래서 이 팬덤 문화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매도할 문제는 아니다. 시간을 갖고 좀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개파 갈등을 이야기하다가 좀 팬덤 정치 내용으로 넘어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됐는데 지금 발언을 한 3번 정도 드리긴 해서 평론가께서도 혹시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발언 드릴까요?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이 팬덤 정치의 폐해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넘어서고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도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라면 그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제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라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제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만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라. 일단 어제 민주당이 한 게 있습니다. 역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회담 관련해서 민주당이 여야정 3자 회동
이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외교에 집중할 시점이라서 일단 언급을 피한 상황인데 이게 또 순방이 끝나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뭔가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항상 제안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권 핵심 인사들을 함께 모은 그런 국민통합위 자리에서 국민의 소리는 늘 옳다라는 얘기도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진심이라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 야당 대표라는 것은 어찌됐든 밉던 곱던 국민의 절반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자이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제까지 너무 길게 차단돼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역대 그 대통령실 저도 뭐 청와대 여러 번 근무를 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갔다 오시면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에서 많은 그 세일즈 외교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해외 그 순방 성과를 이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여야 대표단과 수뇌부를 불러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으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을 거고 앞으로 여야가 국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준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리를 늘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 해외 순방을 참 매우 자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성과도 좀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라고 해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선언도 한 바이고 그리고 혁신위까지 이제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을 대하는 태도 특히 야당 대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서 이번에 3자 회동을 한번 멋있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대통령급으로 자신을 국민들한테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고 또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급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마 그 2자 회동이냐 3자 회동이냐 다자 회동이냐 뭐 여러 제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는 이 홍준표 시장이 분석한 이런 그 내부 계산들이 뭐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계산이 없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팩트 체크만 한 가지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양자회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양자가 만나자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 만납시다 해서 다자 회동을 역으로 제안했다가 안 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수석이 말씀하신 그런 뭐 순방이 계기가 됐건 민생이 계기가 됐건 뭐든 좋아요.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 정당이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정당의 지도자들이 당대표 그리고 지금 당장 정기국회가 지금 원만하게 민생국회라고 하고 예산국회 잘 처리하려면 원내대표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 당의 대표와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순방 성과도 공유하고 또 현안 민생에 대한 머리도 맞대고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건 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둘이 만나야만이 뭐가 되는 것 같고 뭐 3자가 만나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략적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럼 상대는 정략적 계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정말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지금 당장 열려있는 정기국회에서의 민생 현안 처리와 예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당의 지도자들과 원내대표들이 다 한꺼번에 만나자.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그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잠깐 따로 한 3, 4분 차 한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식의 그 유연한 회동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양쪽이 모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 대표 각각 행안위 국감 그리고 국방위 국감으로 향하게 되는데 각각 국감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또 쟁점들 공세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국방위 국감의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최상병 그 죽음에 대한 그 은폐 그리고 축소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병의 그 최수근 상병의 죽음은 그 정말 그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박정은 대령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 상황이 지금 연출돼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위 국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잼버리 대회라든지 또 지난 그 이태원 참사가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를 그 일주기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그 국제적인 뉴스거리였고 참으로 그 어이없는 죽음들이었는데 도대체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추궁이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 국감에서 차근차근 따져서 희생자들에 대한 그 한과 넋도 좀 위로를 해드리고 국민들한테도 합리적으로 여야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당대표나 원내대표라도 또 국회의원이니까 그 국감 상임위에서의 국감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국감 전반 그리고 정기국회 전반을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가 또 이를테면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감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들을 좀 듣고 응원도 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주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과 일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나죠. 자, 그런 점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표가 각각 상임위에 나가서 지금 이 현안이 예정돼 있는데 저는 최상병 문제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지금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행안위 세계 잼버리 대회만 하더라도 준비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지만 실제로 이게 진행되면서 파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서 전 정권 탓이다, 현 정권 탓이다 이렇게 볼상서럽게 싸우는 그런 국감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주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